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간주 임대료 이게 진짜 우리가 돈 번 건가요? 이 금액만큼? 실제로 돈 번 게 아니죠. 근데 임대료 받았다고 해서 10% 가지고 오라고 부가가치세법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법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해주는 건 맞는데, 자, 법인세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돈 번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그 세금은 모든 소득세는 소득에 관련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실제로 돈 번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벌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돈 번 게 아니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 봤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이는 이 과세표준 명세서라는 이 서식은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 서식이에요.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상의 서식인데, 그럼 법인세든 소득세법이든 이 두 개를 전부 다 소득세의 분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득에 대한 세금. 그럼 지금 이 서식은 우리 겸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같이 제출을 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겸용 사업자가 같이 제출하냐면 겸용 사업자는 과세품도 팔지만 면세품도 팔잖아요. 그럼 두 개 다 팔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그냥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면세품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그 우리나라의 3대 세법 중에 제일 먼저 매출을 포착하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까지 다 넣는데, 그럼 여기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 서식인데, 그럼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봤을 때 돈 번 게 아닌 매출이 아닌 거는 따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항목이 뭐냐면 수익 금액, 이게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매출액이라 그랬죠. 수익 금액 제외 항목이 있어요. 매출로 돈 번 걸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 번 걸로 보지 않는 항목이 첫 번째가 간주 공급이 있고, 이 간주 공급은 직매장 반출은 제외.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하는 일반 거래가 되는 거고, 그거 제외한 우리 자가공급의 면세사업 전용, 비용용 소형승용차 유지,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가 있었죠. 자, 그리고 또 지금 하는 간주 임대료,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 자, 이 고정자산 매각이라는 건 감가상각하는 자산들을 판 건데, 자,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걸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판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으로 다 삼지만 그 돈은 내가 이익으로 챙긴 돈이 아니죠.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사올 때도 돈 주고 사왔고 팔 때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자산끼리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돈 번 거야 세금 내라고 하는 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 14건별이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에 매출이 아닌 분계를 하면 컴퓨터는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라는 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우리가 새로 고침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자, 여기 4번 칸에 14건별 했으니까 4번 칸 여기에 들어왔죠. 그죠?
그럼 부가세법에서는 이 세액을 매출 세액으로 가져오길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금액만큼 부가세 예수금을 높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그럼 이 금액만큼은 벌었다라고 과세 표준에 들어와 있으면 오해할 수가 있겠죠. 법인세법이. 그래서 과세 표준 명세로 위에부 4번 클릭해 보면 얘는 수익 금액 제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똑똑하죠? 자, 그래서 수익 금액 제외에 여기에 들어오는 항목 중에 간주 임대료는 물건 팔아서 소득에 대한 건 세금을 부과할 적용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들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이 칸에 들어올 건데 지금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고정자산 매각 얘네들은 여기 수익 금액 제외 칸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칸에.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를 하면서 과세 표준 명세에서 포함이라고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얘네들 가지고 맞춰서 쓸 거기 때문에 그 위해서 지금 이제 눈으로 좀 익혀 둘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를 하는 거니까 자, 중요한 우리 회계 처리를 위해서 자, 개정 과목 보면 자,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 매출세액 있죠? 우리 부가세 신고서의 가 이거의 개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증가를 하면 우리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는 거고 매출세액이 감소를 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쓰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같이 이렇게 맞아져야 돼요. 다음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부가가치 신고서 나의 개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자, 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증가를 하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쓸 거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감소를 하면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쓸 거예요.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를 작성하든 뭐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매출세액이 증감을 하면 우리는 장부에 부가세 예수금을 증감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반영시킬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면 부가세 대급금을 증가시키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면 부가세 대급금을 감소시킬 거예요. 그럼 예수금이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인 이유는 얘 성격은 부채잖아. 그리고 얘는 부가세 대급금의 성격은 자산이니까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인 거예요. 그냥 우리 매출세액은 내 돈 아니잖아. 예수금이니까 부채죠. 얘는 난 과세 사업에 쓰면 내가 돌려받을 거니까 내 돈이에요. 좋지만. 그래서 자산인 거예요. 그럼 참고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얘는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하거나 혹은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접대비였으면 접대비가 더해질 거고 2000cc 차량 샀으면 차량 운반고가 증가할 거고 토지 샀으면 토지가 증가할 거예요.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은 아마도 원가 포함하는 식으로 들어갈 거고
자,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 내 장부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동그라미 가에 있는 금액하고 내 장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하고 일치 안 하면 둘 중 한 개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일치 안 하면 혼나거나 무시당하거나 둘 중 한 개를 당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동그라미 나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장부상의 잔액과 부가세 신고서의 잔액이 일치해야 되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매입매출 전표에서만 움직이면 다 일치한데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우리 일반 전표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자, 얘 계속 눈으로 보면서 지금은 우리 그 간주 임대료의 10%만큼 매출세액으로 넣어서 4번 칸에 들어가서 늘어나서 신고해야 되니까 대면의 부가세 예수금을 임대인이 그냥 쓰고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차변에는 내가 내야 되면 나한테는 비용인 거고 내가 내는 거 아니면 돈 받은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의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기본 예제 가지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봤어요. 자, 그럼 교재 426페이지 뒤쪽으로 가면 자, 이제 회사 7700번으로 바꾸고 뭐 다른 창 열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회사 눌러서 7700 하셔서 그냥 변경하시면서 열려 있으면 그냥 종료해라고 예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부동산 임대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간주 임대료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3월 31일자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럼 회계 처리할 때 매입매출 전표 쓸 때 세금과 공가라고 차변에 쓰란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먼저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쓸 건데 자, 만도전기만 먼저 쓸게요. 아래 거 쓰지 말고 만도전기만 먼저 써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1기 예정인 1월부터 3월로 가서 첫 번째 만도전기 일동 지상 1층 102호 면적은 40제곱미터 점포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월세는 30만 원이고 뭐 관리비 없으니까 이제 우리 엔터 한번 쳐봐요. 계속 엔터를. 자, 엔터를 계속 치면 여기 아래 칸에 들어오죠. 여기까지 들어오면 입력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 LG마트를 같이 맞춰서 써볼게요. 자, F2번 눌러서 LG마트 1동 지상 1층 위에는 101호였구나. 102호 면적은 60제곱미터. 자, 점포인데 자, 이거는 보세요. 자, 임대 기간이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이라고 쓰니까 기간이 지금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게 한 달만 껴 있죠. 그래서 31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이 보증금에서 3천만 원이라고 치고 월세에서 30만 원이라고 쳐서 자, 이제 엔터라고 계속 치시면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올라오죠. 여기에. 그럼 여기에 올라온 거는 지금 기간이 한 달이 지금 밖에 안 되고 세 달이 다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했냐라고 들어오는데 갱신일자를 꼭 써야 돼요. 근데 K랩에서는 그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엔터 치시면 갱신일이 나오고 또 엔터 치면은 이제 시작하는 날짜가 다음 날부터니까 자, 이제 갱신되는 조건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문제 아래 보면 LG마트는 임대기간 종료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다. 이제 22년 1월 31일까지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조건이 바뀌었죠. 그럼 지금 나머지 두 달 동안은 2월하고 3월은 이 금액하고 이 금액으로 바뀌어서 계산돼야 되니까 자, 그럼 기간 2022년 1월 31일 보증금 3,500에 월세 40만 원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쳐서 다음 줄로 내려오면 끝난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K랩의 큰 장점이에요. 얘는 계속 엔터 치면은 이쪽으로 안 내려오면 갱신인가 하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갱신일자 꼭 써야 돼요. 왜냐면 스마트에이는 이 기능 없고 갱신하면 아래쪽에 새로 쓰면서 갱신일자를 따로 써줘야 돼요. 스마트에이는. 그래서 갱신일자 안 써서 많이 감점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능을 넣어줬는데 마우스로 이쪽저쪽 클릭하시는 분들이 이제 빠뜨리거나 그렇게 실수를 하겠죠. 그래서 얘 꼭 갱신 일자 쓰는 건 내가 안 써주고 엔터만 계속 치는 습관 들여도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대우 컨설팅 1동 지상 2층 201호 40제곱미터 사무실 2019년 2월 1일 21년 1월 31일 2,500만 원에 35만 원. 그럼 항상 일관성 없게. 자, 여기 정기예금 이자를 알려주면 여기를 확인하시고 자, 1.8% 문제하고 일치하죠. 문제하고 일치하면 자, 얘는 문제 없고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래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3월 31일자로 해서 매입 매출 전표 3월 31일 날 11번 매출 과세를 먼저 잡아서 간주 임대료를 쓰고 자, 그럼 우리 간주 임대료는 35만 408원이고 얘를 다시 14건별로 바꿔주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맞고 차변에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세금과 공과 35,04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죠. 자, 지금 여기까지 분개하는 건 사실 TAT 2급 스타일이에요. TAT 2급 시험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까지 할 거예요. 근데 전산 세무 2급 시험은 겨우 3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얘 작성만 시키는 게 주로 있고, 근데 만약에 점수를 조금 더 주면서 더 시키고 싶으면 전표 입력을 안 시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여기 입력만 가지고 반영되는 게 아니죠. 여기 입력한다고 해서 4번 칸에 가는 게 아니고 매매처 전표를 써야지 4번 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명세서 작성하고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1월부터 3월에서 매매처 전표 안 썼으면 여기에다가 간주 임대료를 35만 408원을 써줘야 돼요. 여기 직접 써주면 돼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회계 처리 안 시키고 여기 그냥 쓰라고 할 거면, 그럼 직접 써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먼저 열렸어. 자, 얘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번 칸에 들어가는 거죠. 얘는. 자, 그런데 문제 내는 사람들이 장난을 잘 쳐요. 자, 문제 내용 보면 월세는 세금계산서 적법 파기에 발급하였고 간주 부동산 임대 공고가입명세서를 작성하고 적어놓고 마지막에 아무 말 없이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시오까지만 적어놨어요. 그때 이 월세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간주 임대료만 입력해가지고 또 감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반영하시오 적혀 있으면 간주 임대료만 사보만 하는데 월세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에 써주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문제에서 간주 임대료만 하라 아니면 그냥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라, 두 개를 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거는 세무 1급에서 엄청 많이 틀렸어요. 세무 1급 시험이었는데 틀렸다기보다 감점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우리 세무 2급은 3점만 주면 얘만 작성을 주로 시켜요. 주로 시키는데 4점이나 또 5점 주면서 부가가치 신고서 반영까지 시킬까봐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나온 것 좀 볼게요. 자, 먼저 585페이지 회사는 281번. 자, 이번에 280일 하니까 여기 281이고 여기도 281 있으니까 3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0281번 도봉산업으로 선택하시고,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주식회사 커피 상사 계약 갱신일은 2020년 2월 1일이다. 여기는 2년간 그냥 갱신했나 보네요. 지금 1월 달까지니까 연결해서 써야 되겠네요. 다 바뀌었어요.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3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예요. 자, 보세요. 얘 문제 풀었죠. 그리고 나서 아래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7점인데 여기에서도 간주 임대료 이야기하면서 4번 칸에 직접 쓰도록 문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서식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번 칸에 가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얘는 한 대 다 모아서 다 섞여 있을 거니까.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 가입 명세서에 가서 1월부터 3월 일기 예정이니까 첫 번째 한길 상사에 1동 1층 101호 면적은 100제곱미터 상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 다음은 커피 상사 얘는 엔터 쭉 치면 갱신까지 될 거니까 변경된 보증금의 월세 이렇게 해서 써주고 문제에서 정기예금 이자율 안 적혀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 막 이것저것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 푸니까 별것도 아니죠. 보고 쓰면 끝이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셨죠? 이렇게 하고 창다듬 저장하고 창닫거나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나오는 게 643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회사는 287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 이번에도 그냥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하는데 이때는 로또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예요. 왜냐면 2회차 때 한번 도전하면서 오랜만에 도전하면서 10점 중에 수출 시점 명세서라는 문제 한 개 5점, 얘 5점으로 줬어요. 이것만 시켰는데 문제 낸 사람이 변화를 주고 싶다가 실패된지 이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는데 딱 한 번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그럼 그냥 얘도 고향 상사 2개 적혀 있죠. 얘 갱신했나 보네요. 이번 신고 기간 때
그것만 체크해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명세서에 가서 기간은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첫 번째 고양 상사 동의 없죠? 동의 없으면 띄워놓으면 돼요. 1층 102호. 면적은 88제곱미터. 사무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 얘는 10만원. 그리고 갱신해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2000만원에 150만원에 15만원. 다음 대형 2층 201호 면적 88 사무실이고 2020년 12월 1일 2022년 11월 30일 1,500만원 200만원 15만원 이렇게 써주고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얘는 뭐 우리 정말 할만하죠? 그죠? 자, 이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427페이지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이번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427페이지를 펴셨는데 자, 얘를 246페이지하고 컴페어 시켜 두세요. 자, 그리고 교재 246페이지로 가시고 그럼 먼저 의제 매입세 공제의 취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는 누구나한테 재화의 공급을 하면 매출 가격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고 그리고 매출세액 100원을 받아서 자, 우리 회사는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성실한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자예요. 자, 우리 회사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100원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았을 때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매출 가격의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성실한 과세 사업자인데 자, 그럼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요.
매입 가격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8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입세액을 줘야 되는데, 자, 이때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매입하는 원재료가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면세품이라는 거죠. 그럼 나에게 공급하는 사람은 주로 면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농어민이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비사업자가 나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업자들은 나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면세품을 파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한테 부가가치세 받을 수 없죠. 나는 그냥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 거예요. 그리고 1100원 받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뭐 이거 가지고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질 않죠. 자, 그런데 이 면세 사업자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지만, 자, 이 면세 사업자가 면세품만 사가지고 사용을 할까요? 자기들이 파는 물건이야 면세품을 팔겠지만, 자기들이 쓰는 물건은 과세품들이 많겠죠. 뭐 사무실 있으면 책상, 소파, 전화기, 컴퓨터 다 과세품이잖아요. 근데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죠. 면세 사업자니까. 왜냐면 매출세액을 일으키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럼 이 면세 사업자 앞에 과세 사업자가 붙으면, 만약 이 앞에 과세 사업자가 붙으면 우리 어디선가 봤던 순서 아닌가요? 과세, 면세, 과세.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끼면 이 부가가치세에 어떤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끼면 우리는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때 우리 최종 소비자가 3,430원이었나? 40원 넘은 그 금액에 3,410원이었나? 금액 샀었죠. 그때 그게 늘어나는 게 이 사이에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라고 의제 매입세액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통조림 만드는 회사예요. 통조림. 그럼 통조림은 가공했으니까 과세품이겠죠. 근데 통조림 속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우리 뭐 복숭아 통조림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참치라든지 뭐 꽁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원재료로 해서 면세품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이런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참 좋은 방식인 건데도 그 나한테 공급하는 이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의 뒷단계에 있다가 사이에 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자, 근데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모순점 때문에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한테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부가세 주지도 않았는데 있다고 해서 원재료를 그 금액만큼 싸게 사는 효과가 나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제도를 꼼꼼히 잘 챙길 거예요. 자, 지금 저하고 수업 듣고 나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음식점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전부 다 알아요. 정말 내 아는 지인이 세금의 세자도 모르고 숫자도 싫어하는 놈 같은데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건 다 알아요. 그만큼 나한테 돈 되는 거니까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전부 다 이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는 그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무조건 수취를 해야 돼요. 면세 사업자한테 매입할 때는 무조건 계산서나 면세품이니까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수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농어민한테 직접 매입을 하면 우리는 무증빙일 수밖에 없겠죠. 무증빙 영수증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얘는 제조업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음식점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험에선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 곱하기 공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공제율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건데,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이라고 한 얘부터 보면,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은 얘는 먼저 사용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수입산도 가능하다. 얼마 안 쓰고 남겨 있다 상관없어요. 원래 우리 매입세액은 사용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는 공제해 준다. 그게 매입세액 챕터 우리 이론 볼 때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고 적혀 있었죠. 그게 사용 유무를 불문하고 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공제율은 자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는데 제 방식대로 정리를 하면 자 먼저 제조업과 그리고 음식점으로 나눠요. 자 이렇게 그럼 이 제조업도 우리는 일반 법인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음식점도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적은 순서가 이건 조금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 위쪽이 규모가 크죠. 제조업이 음식점보다는 규모가 크고 일반 제조법인이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클 거잖아요. 우리 동원 참치, 얘는 펭귄 모르는 사람도 있죠. 남자분들 우리 지금 우리만 말하니까 마스타 이런데, 근데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뭐 큰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음식점도 우리 뭐 놀부 부대찌개, 원할머니 보쌈 이런 법인도 있을 거고, 개인 사업자 우리 집 앞에 있는 식당도 있을 거고. 그럼 규모가 큰 게 위쪽이죠. 그러면 제가 왜 위쪽에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제율은 얘는 102분의 2, 얘는 104분의 4, 얘는 106분의 6, 얘는 108분의 8이에요. 이해 배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라서 제가 일부러 순서를 정한 거예요. 잘 사는 애가 2의 배수니까 위쪽으로, 조금 영세한 거 아래쪽으로 순서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외우기 힘들다? 몇 개 풀면 알게 되는데 주로 얘하고 얘가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 세무유금은 전부 다 얘네 둘이 나왔어요. 본 문제 하나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가정한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가정한다. 그 말은 공제율 106분의 6을 쓰라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지금 공제율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